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오늘 한 거의 3년 정도 만에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항상 하는 일이 많은 스타트업들 좀 보고 많은 분들하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느낀 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란 뭐고 한국 스타트업도 잘 되고 있냐, 루저나 창업하는 거 아니냐, 스타트업 매출이 도대체 나냐, 투자 받아봐야 몇억 몇십억 받는 거 아니냐, 적자 나는 스타트업은 부실기업 아니냐, 혁신적인 뭔가를 해야만 스타트업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그 내용을 이렇게 좀 꾸며봤고요. 일단 다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그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어떤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좀 남다른 방법으로 풀어내는데 그 풀어내는 방법 자체가 뭔가 반복과 확장을 통해서 이런 그 스케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구글처럼 계속 검색을 하고 그게 확장성이 있어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런 스케일이 돼야 되고, 스케일이 된다고 하면 엔젤이나 벤처 캐피탈 같은 데서 와서 투자를 받죠. 그래서 고객 매출 이익을 투자를 받아서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게 스타트업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투자를 받았으니까 돈을 돌려주는 게 그게 바로 회수고, 그걸 바로 엑싯이라고 하는데 그 엑싯은 보통 주식시장의 IPO라고 하죠. 상장이거나 M&A,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게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보통 이런 4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런 그 UC 버클리에서 이렇게 어떤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문제 해결에서 이렇게 남다른 관찰력으로 자신이 불편함을 느낀 것을 풀어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곡선을 그리죠. 뭐냐 하면은 상당히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라고 가설을 갖고 하는데 거의 돈을 못 버니까 그걸 증명할 때까지는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데스밸리를 지나야 되고, 그러다가 이게 성장이 되고 성숙기에 들어서서 엑싯을 보통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통은 인내력을 갖고 도대체 이게 끝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냥 망할 수도 있고 계속 가는 건데, 중요한 건 스타트업은 무슨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랑은 달리 정확하게 마일스톤, 성과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돈을 투자받는 게 스타트업 펀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파이낸싱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게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보통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처음에 아이디어를 정의해서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 엔젤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엔젤 투자금을 받은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초기 아이디어가 검증이 되면 그때 벤처 캐피탈한테 시리즈 A라고 해서 보통은 한 10억 몇십억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받고요. 마켓 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그래서 반응이 나오고 점점 많은 사람이 쓰고 언론에 나오고 유명해지고 그러기 시작을 하면은 시리즈 B라고 해가지고 보통 한 50억에서 100억, 많으면은 한 100억이 넘는 돈도 투자를 받으면서 올라가면서 이게 스케일이 되고 이제는 대기업과 싸울 수 있어, 그런 것들이 되면은 거기서 돈을 몇백억 더 받고, 이런 식으로 시리즈 C, D 성장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개는 이 첫 단계에서 그걸 알아보고 잘 투자를 해주는 그 투자자들이 맞느냐에서 성패가 가려지죠. 그리고 초기일수록 더 위험도는 커지고, 엔젤 투자를 한 거는 아무리 잘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투자한 데들이 다 망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좋은 투자자가 많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성공한 스타트업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보고 창업자들을 보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생각을 했던 게,
사물을 보는 남다른 문제인식에서 출발을 하고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느낀 불편함에서 출발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창업자의 치열한 열정, 분석력, 실행력 그리고 호기심이 있어야지 이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그걸 올라가고 그 과정에 굉장히 어려운 그게 있는데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 존버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데 이게 규제라든지 이런 박스 속에 갇힌 생각이 아니라 뭔가 이런 그 틀을 깨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그걸 하고 담대한 아이디어 그 뒤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믿고 투자를 해주는 용감한 현명한 이런 그 투자자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경기가 안 좋은데 스타트업도 잘 안 되죠. 창업하면 다 망하고 신용불량자 된다면서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 6년 전에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에 보면은 그 1조 6천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작년에 3조 4천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한국 그 스타트업에도 많은 이런 투자가 되고 있고 올해는 한 4조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그 저한테 한국에 좋은 스타트업이 어디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걸 설명을 하려고 2015년에 이런 그림을 하나 로고들을 넣어서 만든 적이 있어요. 여기 넣은 기준은 언론에 보도돼서 우리가 아는 데 중에서 10억 이상 투자를 벤처 캐피탈을 받은 데를 꾸역꾸역 집어넣었는데 그때 처음 만든 이 그림에 76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15년이니까 4년 됐죠? 지금은 500개가 넘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 있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다 좋은 스타트업들이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100억 넘게 누적해서 100억 넘게 투자받은 스타트업들도 지금 저희가 집계하기로는 134개 정도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언론에 안 나온대 하면은 뭐 150개 이상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큰 투자를 받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한국은 시장이 작아서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리고 유니콘 스타트업이니 뭐니 하는 것은 외국 얘기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 믿지 못할 정도로 잘 성장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토스의 이승건 대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스타트업이에요. 제가 정확히 지금부터 5년 전에 저희 사무실 건너편에 있었던 이승건 대표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찍어둔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때 원래 치과 의사 출신이고요. 2012년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워낙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도전을 했는데 다 사실 실패를 하고 한 8개를 실패를 하고 그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아이템에서 토스라는 아이디어로 넘어갈 때 제가 만났던 거예요. 토스가 그때 비바 리퍼블리카죠. 회사는 풀려고 했던 문제는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OTP, 비밀번호 이런 것들 너무 복잡해서 돈을 보내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은 쉽죠. 근데 이건 5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승건 대표의 아이디어는 뭐였냐 하면 그냥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갖고 있는 CMS망이라는 게 있다. 이 CMS망을 이용을 하면 이게 계좌이체를 하는 건데 대기업들이 통신요금이나 뭐 이런 그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이체해 가는 건데 여기에 토스가 그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저 망을 이용해가지고 10초 만에 끝나는 간편송금을 해서 5번까지는 무료로 하는 그런 모델로 해서 성장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5명짜리 작은 회사를 그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은행이 이걸 제휴해 줄 리가 없다. 그리고 무료로 송금을 해주면 돈을 어떻게 버냐. 왜냐하면 그게 무료인 것 같아도 은행에서 그 수수료로 보통 한 뭐 그 400원 정도 몇백 원을 받기 때문에 그게 몇만 개가 이렇게 돼서 그걸 쌓이면은 그게 그 적자가 몇억 몇십억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그리고
한국의 그때 벤처 특별법 우리나라 보면은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한국의 창투사는 부동산업이라든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그런 사업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안 될 테니까 똑똑한 친구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속으로 안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토스가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온 한킴이라는 이 투자자가 뭐 쿠팡에도 투자하시고 그런 유명한 투자자인데 여기에 10억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투자하셨어요? 뭘 보고 투자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보내는데 불편해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저 친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10억을 처음부터 투자를 했다. 지금 5년 전에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페이팔에 투자할 기회가 2000년에 있었는데 그때 이해를 못해서 그 투자 기회를 놓쳤다. 다시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또 반신반의했는데 그것만 있었으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그해 가을부터 한국에 핀테크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청와대부터 해가지고 핀테크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때 굉장히 그 운이 좋았던 게 그 청와대에서 이런 그 대통령이 해서 그 금융위하고 미래부하고 합동 업무 보고를 했는데 그때 민간 대표로 저랑 이승건 대표가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때 나갔었는데 이승건 대표가 그 자리에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큰 은행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은행들이 도와주도록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차례에 있었던 기업은행장이 그러면 저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그 아름다운 그림이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사실은 실제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되니까 열어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첫 토스의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대형 시중은행으로서는 기업은행이 유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 줘야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은행이 되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댈 언덕이 생긴 거고요. 이게 최소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면서 쓸 수 있다라는 그걸 보여준 셈이고요. 그러면서 그게 증명이 되니까 그해 7월에 50억 투자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시리즈 A죠. 프로토타입이 고객의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그 시리즈 B를 투자를 받아서 256억을 이때 투자를 받았고요. 제품이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 은행들이 더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2017년에 550억을 이때는 처음으로 해외 투자자 페이팔 같은 데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승건 대표가 그때 이거 받으려고 거의 6개월을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계속 그걸 설득을 해서 이걸 받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게 됐고 저는 그때 송금만으로 어떻게 돈을 버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 안에서 제공을 하고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은행 예금을 받는다든지 해외여행 보험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걸 금융 회사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그런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고 성장이 되니까 440억을 투자받았고 작년 12월에는 실리콘밸리의 두 벤처 캐피탈한테 900억 투자를 받으면서 유니콘 회사, 1조 가치가 넘는 그런 회사가 됐죠. 그래서 제가 항상 토스에 대해서 놀라는 것은 계속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여전히 모르는데 대학 같은 데 가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절반 정도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그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뭐 2,500만 다운로드가 넘었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매출을 올려라고 생각하던 회사가 작년에 한 그 56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그 스타트업의 성장 궤적을 쫓아가면서 딱 그 밸류에이션이 유니콘이 된 이런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리즈 2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됐고요. 그래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한 금융 플랫폼 회사로 이렇게 그 진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 돈을 보내기 불편한 문제를 보고 자기 자신이 느낀 불편함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보려고 했고, 그러면서 CMS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파고 금융업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선 사실은 그 규제라든지 온갖 문제 때문에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거를 돌파를 했고, 이 금융업은 항상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물어보면 다 안 된다 그래요. 규제 때문에 그거 어차피 안 된다라고 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전부 다 옛날에 코웃음 치고 그런 게 어떻게 되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 해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한국의 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라는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사실은 그런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거를 어떻게 그때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사람을 보고 똑같이 10억을 투자를 해서 그 베팅을 했는지 그게 정말 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한 그 알토스 벤처스는 지금 그때 한 투자한 투자금이 지금은 거의 한 3천억 정도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은 6개의 한국의 그런 유니콘 스타트업이 나왔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알토스 벤처스는 거기서 쿠팡, 배달민족, 토스, 그리고 여기 크래프톤이라고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저 회사까지 4군데에 투자한 그런 그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콘으로 아마 그 올해 안에 아니면은 내년에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많아요.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그 클라우드 회사, 소카 요새 타다로 유명한, 그리고 마켓컬리, 하이퍼커넥트, 야놀자, 그리고 BTS를 만든 그 빅히트라든지 이런 데들이 전부 벤처 캐피탈의 돈을 받아서 스타트업처럼 성장하는 이런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잘하는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유명 대기업에 가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 대기업 임원 상무님이 실실 웃으면서 스타트업은 좋은 회사 취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애들 아니냐, 우리 회사 같은데 못 들어오는 애들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기가 막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이런 스타트업 대표들은 이제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치과의사 출신이라든지 컨설팅 출신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뭐 삼성전자 출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억대 연봉을 벌면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트랙을 가진 친구들이 창업을 하고, 대기업 출신들도 정말 많이 나와서 제가 이 매달 창업자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쓰는데 한 번은 3번 연속을 쓰고 나서 깨달은 건데,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3명이 다 삼성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요새는 삼성 출신들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해외 유학파 출신들이 창업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처럼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유니스트나 이런 그 연구 중심 대학 출신들도 굉장히 많이 창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맥킨지라든지 베인앤컴퍼니라든지 BCG 출신의 컨설턴트들도 굉장히 많이 스타트업으로 가고 있고요. 대기업 출신들, 요새 삼성, SK, 현대, 요새 LG 이런 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창업을 하고 계시고, 여성 창업자들도 참 한국의 여성 창업자들도 뛰어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창업자들이 많고, 또 좋은 현상은 이미 창업을 해서 성공한 그런 창업자들이 그걸 엑시스를 하고 다시 시도를 해서 또 좋은 회사를 만드는 그런 케이스, 선순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냥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이렇게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스타트업이란 건 작은 회사 아니냐, 매출도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특히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을 보면 손에 잡히는 뭔가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돈을 못 벌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뭐 최근에 마켓컬리에 대해서 어디서 보도를 하는데 기자가 딱 멘트를 스타트업답지 않게 큰 매출을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리디북스라고 한국의 전자책 그걸 플랫폼을 만드는 이 리디북스의 백이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창업 첫날부터 전자책은 돈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서 뭐 이제 매출이 올라가니까 투자자가 리디북스가 매출 100억을 넘기면 손에 장을 지진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넘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매출 500억을 못 넘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악담들을 하는데, 리디북스는 계속 매출이 올라서 작년에 한 800억 정도 그 매출을 했고요. 지금 보면 스타트업들이 무시 못할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들이 많아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가 작년에 3,200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BTS의 빅히트가 2,0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야놀자도 거의 2,000억, 그리고 마켓컬리는 한 500억을 못하다가 1년 만에 3배 성장해서 거의 1,600억 매출을 했고, 지금 기세로 보면 거의 한 4,000억 매출을 할 것 같이 올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뭐 잘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보면 틈이 많아요. 비어있는 틈을 찾아 들어가면은 매출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마이푼의 그 최혁재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을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편의점 같은 데서 교체해주는 만땅이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삼성 갤럭시가 스마트폰의 그 배터리를 일체형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서 이 사업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절치부심을 해서 회사를 폐업하지 않고 전환을 해서 개인용 라디오를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여기에 그 VC들이 투자 경쟁이 붙어서 왜 저러나 제가 생각을 했던 일이 있는데, 제가 그 깜짝 놀란 게 작년 매출을 230억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매출이 그 전에 없었는데. 그리고 지그재그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서정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동대문 3,000개 쇼핑몰에 좋은 그런 그 옷을 개인화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패션의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매출이 여기도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사실 뭐 몇백만 명이 쓰는, 몇백만 명의 여성들이 쓰는 그런 그 앱인데도 그걸 못 만들다가 그 광고 모델을, 이런 개인 광고 모델을 딱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만든 모델이 그 재작년 한 9월,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터지기 시작을 해서 작년에 그 첫 해 매출이 그 전에는 거의 없던 회사가 역시 230억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기회와 사람들이 니즈를 찾아서 맞춰주면 매출은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런 스타트업들이 뭐 투자를 받아봐야 뭐 얼마나 받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새는 저도 놀랄 정도로 큰 투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랫텀에서 집계한 지난 4월의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인데, 그 1,000억 이상을 투자받은 마켓컬리가 있고요. 그리고 100억 이상을 투자받은 회사가 6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회사 수아랩, 마인즈랩, 그리고 딜리셔스라는 클래스 101이라고 유니스트 출신들이 만든데, 여행 플랫폼 와그 트래블, 그리고 그 보험 핀테크 회사 보맵,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이걸 그 불과 4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4년 전에 플랫텀을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뭐 그 300억이라고 하지만 제일 많이 받았던 스타트업 룸은 미국 회사니까 사실 이건 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게 35억, 24억, 10억, 10억, 10억 이거였어요. 네. 지금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그 엄청나게 투자가 활성화가 돼서, 정말 이 100억 투자 뉴스를 정말 그 굉장히 흔하게 이렇게 접하는 좀 그런 이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예, 물론 쿠팡 때문에 그렇죠. 예, 1조씩 적자를 내는 회사가 있죠. 예,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손정희 회장 걱정을 해야죠. 예, 그런데 물론 처음부터 흑자를 내면 좋겠지만 신사업은 항상 투자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대기업에서 하는 것도 다 적자를 보면서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다른 사업부에서 번 돈을 가지고 투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모든 신사업은 사실 처음부터 돈을 벌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최근은 그게 갈수록 빠른 성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적자를 내며 성장하는 게 요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상식처럼 됐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테슬라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2003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사실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을 한 게 201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연간 흑자를 낸 일이 없습니다. 분기 흑자는 한두 번 냈어요. 예,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데도 한 50조짜리 회사가 돼서 빅3에 도전하는 그런 회사가 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자본시장의 힘을 이용을 해서 돈을 계속 펀딩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혁신적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얻어낸 거죠. 지금 우버가 내일 상장합니다. 예, 우버가 내일 상장하는데요. 우버의 지난 3년간의 누적 영업 손실이 10조예요. 매출이 10조인데 작년에 3조 정도 적자를 내고 그래서 말도 많죠. 과연 이게 우버가 바람직한 그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버가 내일 한 80조, 90조의 기업 가치로 상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증시는 굉장히 이런 리스크를 떠안는 데 강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기업의 5개 중에 4개는 적자 상태에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성장을 해서 흑자로 전환하거나 그런데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죄의식도 없이 계속 성장하고 상장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불편하게 느끼겠지만 결국은 자본시장을 잘 활용하는 회사가 그런 나라가 더 혁신기업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큰 회사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이상하게 지나치게 대기업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면 안 그렇거든요. 그냥 대기업은 대기업이지 오히려 대기업이 굶뜨고 느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배달민족 김봉진 대표의 강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배민이 처음 시작할 때의 창업팀입니다. 그래서 5명이 요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음식 배달 앱을 만들어서 시작을 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음식점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김봉진 대표가 그때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아파트를 돌면서 전단지를 다 치킨 전단지, 피자 전단지를 걷어와서 저걸 다 스캔을 해서 입력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DB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항상 받는 질문이 이 비즈니스에 네이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김봉진 대표는 네이버 출신이에요. 네이버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기가 했답니다. 네이버가 무섭긴 하지만 네이버는 손에 흙을 묻히지 않을 것이다. 네이버가 직접 나처럼 아파트를 다니면서 음식점 전단지를 수집하지는 않을 거다. 알고리즘이나 자동화나 이런 거를 하거나 하청업체를 쓰겠지.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단지를 수집하고 스캔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난 하루에 1000장을 할 수 있는데 네이버는 그렇게 못할 걸.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사실 빨리 전단지를 넣고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리디북스의 백이식 대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백이식 대표는 삼성 벤처 투자에서 심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VC였을 때 항상 물어보던 질문이 이거였대요. 네이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자기가 시작을 하고 전자책 시장에 네이버가 들어오면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거를 자기가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고, 그래서 네이버가 전자책 시장에 들어왔음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자책 시장에서 1등이 되니까 계속 큰 회사에서 인수나 협업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대기업 사람들을 만나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죽기 살기로 전자책을 하고 있는데 이 만나는 대기업 분들은 그런 고민이 생각보다 없고, 심지어는 아마존 킨들 같은 거를 뭔지도 모르고 잘 안 써본 사람들도 있더라. 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잠깐 인사이동으로 맡은 사람보다 죽기 살기로 이걸 하는 자기들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리디북스가 지금까지도 1위를 다 고수하고 있죠. 뭐 예스24, 교보, 뭐 KT 다 들어왔지만 리디가 결국 그거 할 수 있었던 힘은 그거에 집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이란 것은 꼭 이런 얘기 하세요. 야, 그거 뭐 음식 배달 그 스타트업 뭐 대단한 거야. 스타트업이면 세상에 없던 걸 해야지. 혁신적인 걸 해야지. 인공지능 이런 거 하는 데가 뭐 4차 산업혁명 그런 걸 해야지 스타트업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는 어떻게든 그 솔루션을 일단을 내놓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그 최재호 대표가 뭘 만들었냐면 리멤버라는 명함앱을 만들었죠. 근데 처음 했을 때 명함앱이 많았지만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스캔을 했을 때 부정확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최 대표가 시작할 때는 이걸 스캐닝을 한 걸 전부 다 사람이 타이피스트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걸 보고 이 당시에 여러 투자자들이 아니 스타트업이면 기술로 문제를 풀어야지 왜 간의 수공업을 하려고 그러냐라는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걸로 고객 만족을 이렇게 시켰고, 그 덕분에 저도 이렇게 썼고, 그 덕분에 계속 회사를 잘 성장시키면서 그걸 사실은 자동화를 해서 처음에는 한 800명 정도가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200명 정도가 입력을 할 정도로 자동화를 이렇게 시켰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네이버에 이렇게 인수가 됐죠. 그리고 꼭 그게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여기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 그 이시선님인데 이런 그 숙취음료라든지 예를 들면 뭐 여행 가방이라든지 미국에 보면 면도기라든지 이런 걸 갖고 스타트업, D2C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고객과 연결해서 그걸 팔아서 기존의 대기업들을 이기는, 위협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김봉진 대표의 케이스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꼭 혁신적인 방법, 뭔가 이런 그런 걸로만 스타트업이 이기는 건 아니다. 자기가 당시에 뭘 했냐면은 맨 처음에 나온 그 배달 앱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써보시면요 앱에서 주문이 안 됐어요. 예, 그냥 누르면 중국집 무슨 중화로 짜장면 뭐 이런 거 누르면은 전화가 걸렸어요. 그럼 전화해서 주문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점 주인은 배민을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라고 돼요. 왜 안 되냐? 처음엔 스캐닝을 하고 그 주문이 있으면은 그걸 음식점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못 만든 거죠. 근데 일단 1등이 되니까 약간 안주를 하면서 그걸 천천히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Y사가 그 기능을 먼저 내놓은 거예요. 여기요. 예. 그래서 큰일 났다 라고 이걸 느끼고 어떻게 하지? 이걸 개발하려면 3달은 걸리는데 그래서 바로 그 대응을 한 게 멋진 제품을 내지만 사실은 맨 처음 제품이 있던 거였고, 아마존도 드론으로 막 배송을 한다라고 하지만 맨 처음에는 자기들이 안 갖고 있는 책 주문이 들어오면 제프 베이조스가 동네 서점에서 사서 배달해 줬다더라 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타트업은 이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 이야기는 다 했는데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많은 성공한 스타트업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건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면 이렇더라고요.
이루 말 못할 정도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공동 창업자 싸우고 직원들 투자 못 받고 망할 뻔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오는 게 그 스타트업의 여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그 빌리언 달러 컴퍼니 1조 매출이나 이걸 올리는 그런 회사들도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그걸 하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어느 정도 또 크면 성장통을 겪으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쿠팡이나 배민이나 뭐 하면 꼭 여러분들 들으실 거예요. 거기 회사 다니던 애가 그러는데 사실은 내부가 엉망이래. 뭐 망할 거래.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심지어 테슬라 같은 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오히려 안정되면 이상한 거고 안정되면 그 회사는 성장을 못하고 사실은 정체된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